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장밋빛으로 봤던 시각들이 최근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고 그 주식들이 막 이제 꼬꾸라질 때는 다 왔나? 저조차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최근처럼 오히려 지수가 하락했을 때는 더 빠질 겁니다 라고 하시는 분의 이야기도 좋지만 왜 사람들이 더 이상은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고꾸라지는 기미가 있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오히려 되게 순항 중이다가 저의 대답이거든요. 안녕하세요, 한석준입니다. 이 시대 진짜 대가들의 순도 높은 지식을 전하는 지식인 초대석, 오늘은 금융과 산업을 함께 아우르는 이코노미스트 신영증권의 김효진 박사님 모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신영증권 김효진입니다. 네, 박사님. 삼성전자에서 이코노미스트로 활동하시다가 다시 이제 여의도로 복귀를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증권사 출신인데 삼성전자를 갔다가 다시 증권사로 돌아오신 거죠? 네, 맞습니다. 삼성전자에선 무슨 일을 하십니까? 삼성전자 반도체 부분 기획팀에서 일을 했고요. 테크 기업들이 안에 이제 경제 전문가나 뭐 재무 전문가 이런 분들을 두시는 경우도 있거든요, 종종. 근데 특히 팬데믹 이후에 이게 경제는 우리가 기업이 사실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기술 위주로 기업이 이렇게 드라이브를 쭉 걸었다라고 한다면은 팬데믹도 나고 미국이 금리를 막 올리고 물가가 막 요동치고 이래서 안 되겠다. 저희 뭐 인하우스 리서치라고 부르기도 하는데 이 특화된 사람을 데려다가 좀 이야기도 들어보고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는데 참고를 해야겠다라고 해서 23년도에 입사해서 3년 정도 다녔던 것 같네요. 사실 저희가 지금 오늘 촬영하고 있는 날은 7월 13일 월요일인데 SK 하이닉스가 지난주에 ADR 상장이라는 걸 통해서 미국 나스닥에 상장을 했습니다. 저는 ADR이 뭔지도 모르겠고요. 그 관련된 얘기를 다 읽어봤는데도 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일단 제 머릿속에 드는 제일 이상한 생각은, 아니 다른 나라에 상장했는데 또 다른 나라에 상장해도 되나? 그러니까 한 회사가 두 개의 다른 주식시장에 상장하는 게 이게 가능한 건가? 그럼 만약에 이쪽 평가는 뭐 10조고 이쪽 평가는 5조면 그럼 어떻게 되는 거지? 이런 생각들이 들더라고요. 이게 ADR이라고 하면은 정말로 실제 주식을 상장한다라기보다는 미국의 하이닉스의 본주를 갖다 넣어놓고요. 거래소가 이렇게 품고 있고 우리 이거 갖고 있으니까 너희들 거래해라고 하는 증서를 발행하는 거라고 보시면 돼요. 주식 상장이랑 거의 비슷합니다. 그렇게 보신다면 단일 종목 ETF랑 비슷한 건가요? 그거는 조금 컨셉이 다르긴 한데 또 다른가요? 굳이 말하자면 비슷합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만약에 제가 미국인이라고 치고 하이닉스를 사고 싶다라고 한다면 한국 시장에서 거래가 가능한 주식 계좌를 터야지 되잖아요. 원래 그렇죠. 예, 네. 그런데 이제 미국 사람 입장에서는 하이닉스 좋을 것 같긴 한데 좀 귀찮은데 이런 사람이 있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ADR이 상장이 되어 있으면 자기가 거래하던 시장, 나 나스닥에 거래할 수 있는 계좌는 있었다라고 한다면 그냥 거기서 거래를 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ADR을 상장하게 되면 접근성이 되게 좋아집니다. 미국인 입장에서. 예, 미국인 입장에서. 네. 그러니까 여기서 제가 미국이라고 이야기했지만 미국은 글로벌의 대표 시장이죠. 그래서 미국에 투자를 할 수 있는 계좌를 되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기 때문에 훨씬 더 접근성이 좋아질 거다. 그래서 자금 모집도 기업 입장에서는 수월하게 할 수 있을 것이다. 라는 이런 목적을 가지고 SK 하이닉스가 ADR 발행을 한 거고요. 이런 사례는 사실 되게 많아요. 그렇습니까? TSMC. TSMC도 그렇게 돼 있습니까? 예. 본체라고 할까요? 본체는 TSMC 있고요. 아바타는 미국에 있죠. ADR 아바타가 뉴욕 증시에 상장이 돼요. 네네. 그러면 가격이 똑같습니까? 그러니까요. 근데 예. 대답은 사실은 가격은 그때그때 좀 차이가 나기도 합니다. 왜냐면 원달러라는 환율을 한번 타고 와야 되기도 하고요. 그래서 가격이 그때그때 다른데 그러면 비교를 해서 이거 사고 이거 팔고 아비트리지. 그렇게 할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실제로 미국에서도 한국에 있는 거를 팔고 미국에 있는 것을 사는 게 더 유리하다라는 약간의 얄미운 의견을 내기도 했거든요. 네네네. 봤습니다. 그런데 방금 딱 이야기하신 아비트라지라고 하는 그 차익 거래가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이거는 사실 되게 순간만 가능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사고 팔고 시간도 있고 결제해 주는데 이게 내가 빨리 내 돈을 줘라고 하고 싶지만 그렇게 바로 되는 것은 아니에요. 그래서 이론상으로, 그리고 정말 군데군데에는 그러면 그때 이거 팔고 이거 샀으면 됐네라고 우리가 나중에는 이야기를 할 수가 있지만 이게 뭐 며칠이 지속된달지 몇 달이 지속된달지 그런 것들은 굉장히 드물어요. 그러면 오히려 그 두 개의 주가가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 않겠군요. 그렇게 크게 벌어지지가 않고, 사실은 만약에 하이닉스가 굉장히 조그맣게 상장을 했거나 국내에도 작고 뭐 해외에도 작다라고 한다면 거래가 원활하지 않으면서 가격이 꽤
꽤 벌어진 상태에서 갈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에도 꽤 큰 금액, 풍부한 물량을 ADR 발행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서도 시가총액이 되게 크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사람들이 아비트라지라고 한다면 그런 걸 똑같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질수록 이 가격의 차이는 더 빠르게 만나게 되겠죠. 그래서 가격의 차이가 군데군데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국내 주식을 너무 저평가하게 오히려 만든다거나 ADR이 훨씬 나아 보이게 한다라거나 저는 그게 그렇게 오래 지속될 거라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반대겠는데요. 뉴욕 증시는 항상 돈이 몰리니까 그 돈이 SK의 아바타 주식을 많이 사서 그쪽 시가총액이 올라가면 한국 시가총액이 따라서 올라갈 가능성도 있겠네요. 그런 것들을 기대하는 시각들이 실제로 있고요. 제가 그냥 아바타가 갑자기 생각나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아바타가 몸이 더 좋잖아요. 아, 그렇죠. 네. 나비족이 또 우월한 종족이기 때문에 네. 네. 그래서 미국 시장은 보통 우리가 이익 배수라고 하죠. PER, 멀티플이라고 하기도 하고요. 이게 우량한 기업들만 상장할 수 있기도 하고 거래량도 굉장히 풍부하기 때문에 접근성도 좋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멀티플을 높게 받는다고 하죠. PER이 대부분 높죠. 그런데 한국 시장은 좀 낮죠. 예, 좀 낮고 우리 너무 저평가되어 있는 것 같아. 아까 삼성전자 우리가 세계에서 돈 제일 많이 버는 기업이 한국에 있다니. 그리고 그걸 내가 다녔었다니. 너무 신기하거든요. 우와, 부러워요. 지금 그 말씀. 네, 계속 다녔어야지 되는데. 네. 그래서 어쨌든지 간에 한국은 그래서 이렇게 돈을 많이 버는데 왜 우리 평가를 안 해주고 외국인들을 팔기만 하는 거야 라고 약간 좀 억울한 마음이 들기도 하거든요. 그러면 하이닉스가 이렇게 따라서 좋은 멀티플, 좋은 이익 배수, 사람들이 거기다 프리미엄을 주고 제값을 주는 거죠. 우량한 기업에 대해서. 우량한 기업을 주고 국내 시장은 좀 저평가되어 있었다라고 한다면 좀 따라 올라갈 수는 있는 거 아니야? 라는 기대들도 사실은 요 계기를 가지고 우리가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네요. 이쪽은 그럼 리밸런싱이나 이런 걱정도 다 없는 거니까. 예, ADR은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가 전망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목표 주가가 이제 좋게 보는 쪽에서는 KB증권에서 420만 원을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또 안 좋게 보는 쪽도 있어요. BNK 투자증권에서는 185만 원. 이렇게까지 잘 안 벌어지는데 이번엔 2배가 넘게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죠. 요 AI에 대한 시각이 좀 많이 갈려져 있는 것 같고요. 예. 특히 대부분의 분들은 요 AI가 되게 커질 거야. 여기에 대한 투자는 계속 들어갈 거야. 라고 하는 데는 큰 이견이 없으신 것 같아요. 그런데 이게 반도체만 해도요. 경기에 민감한 업종이다 보니 지금은 가격도 오르고 이익률도 막 치솟고 있고 매출도 급속도로 늘어나지만 이게 계속 가지는 않을 거야라는 우려 섞인 시각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제가 아까 경기에 민감하다 보니 라는 이야기를 드렸는데 경기 민감 산업이라고 우리가 따로 부르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마이크로소프트 프로그램을 컴퓨터 사면은 다 이렇게 설치해서 쓰시잖아요. 엑셀이 되었건 네. PPT가 되었건 이런 거는 사실은 경제가 엄청 안 좋아도 회사에서 그거를 끊기는 좀 어렵습니다. 아이고, 그거 끊으면 뭘로 일해요? 예, 해야죠. 그건 좀 어려운데 경기에 민감하고 이렇게 수급에 되게 민감한 특히 아까 아나운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수요가 늘어날 걸 대비해서 공급을 늘리려는 준비들을 두 기업이 열심히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럴 때는 혹시 타이밍이 삐끗하면 지금은 사람들이 못 구해서 안달인 HBM 가격도 굉장히 많이 하락하는 건 아닐까? 갑자기 급락하는 건 아닐까? 이런 걱정들을 하고 있고 그게 2022년, 23년, 24년 상황이죠. 네, 맞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거미줄 이론이라고 하는데요. 경제학에 그런 게 있거든요. 저희 배추를 떠올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올해 배추 가격이 한 통에 10,000원 할 때도 있고 500원 할 때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추가 대충 얼마인지는 살림을 하시는 분들도 뭐라고 할 수 없죠. 맞아요. 그때 너무 김장철엔 또 특히 오르기도 하고요. 근데 그게 왜 그러냐면 물론 요즘은 기후의 문제도 있지만 만약에 이렇게 예를 들어보죠. 올해 배추 가격이 10만 원이 돼 금치가 된 거예요. 그러면 저같이 배추 농사를 안 짓던 사람도 배추를 한번 지어볼까? 뭐 한 통에 10만 원인데 저거 100통만 지어도 1,000만 원이야. 내가 시골에 있는 땅에 가서 열심히 해봐야지 되겠다. 근데 저만 이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아니고 되게 많은 사람이 그런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공급이 확 늘면서 배추 가격이 너무 야속하게 10만 원이 아니고 5,000원이 될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러한 것들이 경기에 민감하고 수급이 되게 잘 삐그덕 거릴 수 있는 산업에 등장하고 가격이 이렇게 움직이는 게 아니고 가격이 팍팍팍팍
확 바뀐다고 해서 거미줄처럼 생겼다고 해서 거미줄 가격 이론 이런 정말로 용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HBM이 지금 HBM만 예를 들면 마이크론까지 해도 3개의 기업밖에 지금 하지 못하고 있고 그러니까 전 세계 딱 3개죠. 예, 3개이고 거의 절대 다수의 부분을 우리 한국 기업 2개만 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뭐 배추 예를 드렸지만 배추처럼 그렇게 움직일 거라고 생각은 안 해요. 근데 한편에서는 그러면 어떡하지? 라는 걱정들도 하고 있다라는 거는 마음 한켠에 좀 담아두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아, 이게 이렇게 185만 원이라고 목표 주가를 제시한 쪽들은 그런 걸 생각한 것이다. 공급이 조금이라도 풀리면 이 업황이 좀 안 좋아질 수도 있을 것 같다라는 시각을 아마 담아서 그런 목표 주가를 내신 게 아닌가 싶네요. 반면에 저는 또 그런 얘기도 들었어요. 지금 고점 대비 한 30% 내려왔잖아요. 예. 타이밍이다. 때가 왔다. 이 가격은 다시는 안 올 것이다. 뭐 이런 얘기하면서 지금 사야 된다라는 사람도 있거든요. 저는 언젠가 바닥이 온다면 사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마음은 좀 100% 동의합니다. 근데 그게 바닥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죠? 도대체 사인 없습니까? 이게 아니 우리가 차를 운전해도 빨간불 파란불 켜지는데 뭐 그런 거 없나요? 근데 저는 요럴 때 주가가 특히 최근같이 급등락할 때는 우리가 이제 뭐 이익을 얘기하고 PER을 얘기하고 저도 이제 애널리스트인데 숫자를 막 이야기해야지 이제 있어 보이잖아요. 근데 저는 이렇게 주가가 급등락하고 사람들이 뭔가 되게 다 자신 없어 할 때는 오히려 경험칙을 조금 더 많이 되뇌이는 편이에요. 그러니까 경험칙이라고 한다면 우리가 되게 반복적으로 사람들이 비슷한 행동과 선택을 할 때 그게 속담이 되고 경험칙이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증시의 3일 투매에는 동참하지 마라라는 이야기가 있어요. 3일 동안 투매가 쏟아질 땐 같이 팔지 마라. 왜냐하면 이거는 엄청난 대단한 심리학이라기보다는 첫째 날 급락을 할 때는 뭐지? 내가 모르는 뭐가 있나? 엄청 이제 열심히 찾아보겠죠. 둘째 날까지 투매가 이어지면 사람들이 정말 패닉에 빠집니다. 최근같이 하루에 막 10%도 하락하는 날은 이틀 빠지면 20% 넘게 하락하는 거거든요. 그러고서 이제 이틀째가 마무리되면 굉장히 많은 분들이 나 내일 아침에 그냥 시초가에 팔 거야. 나 이제 다 보니까 사람들 얘기 들어봐도 다 모르는 것 같고 다 헷갈려하는 것 같으니까 나 손해가 막심하다. 팔 거야 라고 하면 3일 아침에 투매하면 정말 내가 팔면 그 순간에 오르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왜냐하면 저 같은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이미 팔 사람이 다 팔았기 때문에 그때 바닥이 나오면서 선수들이 투입되면서 올라가는 야속한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제가 그냥 이런 사람이 많습니다라고 이야기를 드렸는데 제 이야기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시는 분이 있으실 것 같기도 하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어요. 우리 개미들은 다 당해봤죠. 그렇지 않기는 되게 어렵고 되게 불안하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막 투매를 내보낼 때는 오히려 조금 한 발짝 떨어지시는 게 저는 더 맞는 선택이다라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우리가 주가 지수가 막 30%, 50% 우리가 그걸 약세장이라고 표현을 하는데 약세장이 진입할 때는 경기 침체가 반드시 수반이 돼요. 그러니까 경제는 그럭저럭 괜찮은데 증시만 막 30% 빠지고 50% 빠지고 그런 경우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제가 또 경제 쪽을 보기도 하고 주가가 이렇게 막 밀릴 때는 경제가 나는 괜찮다고 생각했는데 안 좋은 건가를 막 되짚어 보거든요. 근데 저한테 만약에 지금 그래서 한국 경제 어떻습니까? 뭐 한국 시장만 있는 건 아니까 글로벌 경제 어떻습니까? 라고 물어보신다면 저의 대답은 경제는 좋습니다가 저의 대답이에요. 불황이라고 하지 않나요? 경제는 요거는 들으시는 분들마다 나의 주머니는 되게 팍팍하고 그리고 양극화도 되게 심해졌다라고 하는데 경제가 좋다라고 하실 수도 있겠지만 이 AI 붐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 전력도 많이 필요하고요. 데이터 센터도 많이 지어야지 되고 칩도 많이 만들어야지 됩니다. 그래서 이 실물과 관련된 투자들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게다가 한국, 대만, 뭐 미국 같이 이 AI에 되게 근접해 있는 나라들은 그럴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잖아요. 그런데 최근에 경제가 되게 부진한 수년간 부진한 나라 중에 하나가 중국이거든요. 근데 중국이 최근에 성장률은 별로 좋지는 않은데 중국의 수출 증가율이 전년 대비 2자릿수가 계속 나와요. 그래요? 네. 근데 중국은 뭐 중국 자체로도 경제가 커서 중요하지만 중국은 다양한 국가의 다양한 상품을 수출하는 세계의 공장이잖아요. 저는 중국의 수출 데이터 같은 것들을 보면서 중국이 수출이 좋네. 경제가 나쁘다고 이야기하기는 좀 어렵겠구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다시 이야기를 놓고 오고 보면은 반도체에 대해서 우리가 굉장히 장밋빛으로 봤던 시각들이 최근에 조금씩 흔들리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그리고 미국에서도 자꾸 금리를 올린다고 하고 한국에서도 기준금리를 올린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거 지금까지 막 이렇게 개인들이 주식을 살면서 주가가 많이 올랐는데 이게 계속 될 수 있을까라는 의구심이 합쳐지면서 시장 되게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지만 이게 전 세계 경제가 이렇게 고꾸라지는 기미가 있느냐라고 저한테 물어보신다면 오히려 되게 순항 중이다가 저의 대답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아까
제가 3일 투매에는 동참하지 마라 이런 이야기도 드리게 된 거고요. 오히려 그 3일 투매 일어나면 사야겠군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경험칙들을 더해서 뭐 이렇게 많이 빠졌으면 바닥이다, 사야 된다, 뭐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면 이제 세계 경제가 지금은 상당히 괜찮은 모양이라 지금 주가가 꼬꾸라지는 타이밍이라고 보기엔 어렵다. 네, 우리가 여기서 추가 하락이 엄청 많이 나올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진 않고요. 사실은 우리가 저야 뭐 맨날 뭐 중국 수출 증가율이 얼마인가, 인도네시아는 얼마인가 직업이니까 이제 이런 거를 보지만 내가 가진 종목도 보기도 어려운데 그런 수출 데이터까지 보시기는 어쩌라는 건가라는 생각 드실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조금 더 현실적인 방법 중에 두 개를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주변부가 얼마나 빠르게 식느냐. 그러니까 우리가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보고 그 주식들이 막 이제 꼬꾸라질 때는 다 왔나? 저조차도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게 되죠. 그런데 저희가 증시가 막 주도주인 거잖아요. 주도주가 막 달려갈 때는 주도주 먼저 꼬꾸라지는 게 아니고요. 저 주변부에서 낙오하는 아이들이 얼마나 많은지가 훨씬 더 많은 힌트를 주기도 해요. 무슨 얘기냐면 지금의 저는 이 흐름이 1999년부터 2000년 그 사이에 있었던 닷컴 버블의 상승과 하락의 플로우랑 좀 비슷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닷컴 붐이라고 한다면 주가 지수가 막 말도 안 되게 올라가다가 갑자기 이렇게 하락세로 전환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좀 궁금해서 닷컴 붐 마지막 고점 이전의 3개월 동안에는 어떤 주식의 흐름의 모양이 있었던 걸까?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었던 걸까? 그런 거를 봤더니 요 마지막 3개월 수익률을 잘라서 보니까 그 당시에 대장이 나스닥이었었거든요. 나스닥은 지수가 40%가 올랐더라고요. 마지막에도 예. 정말 마지막 불꽃을 태웠군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만약에 그때 주식을 하고 있었으면 못 팔죠. 아무리 이게 너무 과열이고 비싸다라고 느껴져도 팔지는 못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확인하고 싶었던 건 그거였었거든요. 뭔가 후반부, 이 정점으로 갈수록 뭔가 이렇게 주식을 살 수 있는 돈은 제한되어 있으니까 좀 힘이 없어지다가 다른 계기에 의해서 주가가 하락세로 전환하지 않았을까라고 생각했는데 정말 마지막 불꽃이라고 하신 게 딱 맞는 표현인 것처럼 마지막 3개월에 40%가 올랐어요. 그런데 제가 나스닥만 계산을 해본 게 아니라 한국 증시는 어땠나, S&P 500은 어땠나, 저 멕시코는 어땠나, 유럽은 어땠나 그거를 다 계산을 해봤거든요. 너무 희한하게 같은 미국인데 나스닥이 40% 오르는 그 구간 동안에 S&P 500하고 다우존스는 이미 마이너스였더라고요. 우리로 치면 코스닥은 오르고 있는데 코스피는 빠지고 있었다는 뜻이네요. 예. 그래서 이거는 사람들이 어떤 선택을 했길래 이런 모양의 숫자가 나왔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니 이미 주식에 들어갈 수 있는 돈은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다우존스라고 하면 우리가 진짜 뭐 코카콜라 이렇게 뭐 P&G 엄청 우량하디 우량한 기업들만 모아놔서 특별히 거기다 껴주는 게 다우존스인데 그 우량하다라고 하는 기업들을 팔아야지만 나스닥을 살 수 있을 때 그럴 때 하나는 마이너스 하나는 플러스 이런 차트가 나오거든요. 그래서 누구는 플러스인데 누구는 마이너스고 이 격차가 굉장히 많이 벌어졌다라고 하는 거는 주식시장에 이미 들어올 수 있는 돈이 다 들어왔다라는 걸 의미합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까지 말씀드리면 되게 많은 분들이 코스닥은 이미 처참하다.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오른 거지 코스닥은 처참하고 같은 코스피 안에서도 못 오른 종목이 너무 많아서 이미 한국은 그렇게 상당 부분 진행이 되어 있는 거 아니냐. 즉 고점 이미 본 거 아니냐라는 이야기를 하시는데 제가 조금 더 강조드리고 싶은 거는 AI가 한국에만 국한되는 산업이거나 기술이 아니잖아요. 글로벌, 그야말로 전 산업에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하는 산업인데 그러면 한국 안에서의 요 쏠림도 쏠림이지만 튀르키예, 그리스 이렇게 AI와는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것 같은 증시에서는 이미 마이너스가 예전역부터 났고 예를 들어서 한국, 미국, 대만 증시만 플러스다라고 한다면 이건 글로벌 자금의 압착이 이루어질 대로 이루어졌다라고 볼 수 있겠죠. 제가 최근에 계산을 해보니 한국은 아직까지 연초 이후로 해서 그렇게 많이 빠졌음에도 불구하고 1등이고요. 대부분의 증시들이 플러스예요. 그러니까 저는 유럽 증시를 최근에 좀 열심히 보는 편인데 이유는 유럽에 뭐가 좋은 게 있어서 그런 게 아니고요. 유럽은 오히려 AI에 되게 뒤처지고 있어요. 그리고 요즘 폭염 이야기도 많이 나오는데 뭔가 좀 되게 예전에는 유럽 여행 가보고 싶어 이렇게 선망의 국가였을 때도 있었던 것 같은데 최근은 뭔가 경제도
경제도 그렇고 지정학도 그렇고 좀 불안한 것들이 많습니다. 여름에 가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유럽 증시 최근에 1개월도 그렇고 3개월도 그렇고 거의 1등이에요. 그래요. 뭐 다른 증시들이 좀 쉬어가면서 이렇게 밀려 올라가서 1등이 되기도 했는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게 한국 증시는 많이 꼬꾸라지고 다른 증시도 많이 이미 꼬꾸라졌어라고 한다면 저도 이 AI라는 산업은 되게 공고하지만 주가적인 관점에서는 되게 위험합니다라는 이야기를 드려야 되는데 한국 증시는 뭐 삐걱삐걱하고 저도 불안감이 있습니다. 그런데 유럽 증시도 플러스고 저기 인도랑 베트남, 브라질 다 플러스인데 그렇다라고 한다면 이게 글로벌 AI로 모든 돈이 이미 쏠렸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건가? 아직 부족하다. 더 올 것이 남았다. 예, 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가지수 이야기를 드린 거는 뭐 연초 이후 주가 수익률이 얼마인지 1개월이 얼마인지 이게 내가 생각할 때 AI와 굉장히 좀 멀리 떨어져 있는 국가들의 증시가 순항 중인지 아니면은 내가 코스피만 보고 있는 사이에 몰랐는데 얘네는 이미 다 마이너스였던 건지 그거를 좀 체크해 보시는 게 저는 좀 현실적인 접근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러프하게만 결론을 내자면 아직은 고점이 아니다. 예. 다만 하나 지금 요 며칠 사이에 저희 센티먼트라고도 하는데 이 투자 심리에 대해서 다들 마음이 되게 작아졌어요. 쫄았죠. 예, 쫄았죠. 그래서 이럴 때는 예전만큼 화끈한 급등이 나오지도 않고요. 작은 신호에도 사람들이 되게 지갑을 닫고 투자를 되게 멀리 하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 7월, 8월 특히 7월 말에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라 그러죠. 메타,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이런 기업들 대규모 칩의 발주를 내는 기업들이요. 이 기업들의 실적 발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 기업들이 우리 투자 더 많이 할 거야. 우리는 AI에 대해서 이러이러한 청사진을 가지고 있고 우리는 굉장히 순항 중이야 라는 이야기를 사람들이 되게 많이 기다리고 있고 기대하고 있어요. 근데 그 이야기를 뒤집어서 하면 그렇게 발주를 주는 사람들이 되게 우리는 되게 공고하게 투자를 많이 할 거야 라는 이야기를 하기 전까지는 되게 작은 뉴스에도 이제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상황들이기 때문에 그런 뉴스에도 귀를 기울이시지만 너무 일희일비는 하지 말자. 또 하나는 이제 금리인데 아마 주식을 최근에 시작하신 분들이건 팬데믹 이후에 시작하신 분들도 꽤 많은데 나는 한국 사람이고 나는 미국 주식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미국 금리 이야기를 많이 하는 거야. 제가 맨날 하는 얘기입니다. 나는 미국 사람이 아닌데 내가 언제까지 저 연준의 이야기를 들어야 하는지를 의아해하시는 분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이것은 저희가 좋든 싫든 얄밉든 아니든 미국 금리, 미국의 유동성이 전 세계 금융시장에 엄청 많은 영향을 줘요. 그래서 저는 이번에도 우리가 나중에 돌아놓고 보면 이번에 사이클을 뭐 AI 랠리 혹은 AI 버블이라고 부를 수도 있겠죠. 근데 이번에 요 주식시장의 강세장 사이클에 점을 찍는 그 마지막 방점도 미국 금리가 역할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우리 요즘은 그런 이야기 잘 안 하는 것 같은데 뭐 미국에서 재채기를 하면 우리는 막 몸살이 걸린다 뭐 이런 나비 효과 이야기도 많이 했었던 것 같네요. 그만큼 파급력이 요 작은 날개짓에도 우리는 되게 크게 영향을 받을 때가 있거든요. 지금 미국의 기준금리가 올리네 만에하고 있습니다. 7월에 올린다더라. 그건 너무 이르고 9월에 올릴 거야. 아니야 연말에 올릴 거야. 그래서 언제 어느 정도의 속도로 올릴까 설왕설래하고 있어요. 근데 그 닷컴 붐 때 사례를 보면은 그때도 기준금리를 쭉 가져가다가 LTCM이라는 되게 큰 펀드가 98년도에 파산을 했어요. 갑자기. 그래서 이거 좀 뭔가 이상하다라고 하면서 기준금리를 내려줬거든요. 그래서 기준금리를 동결을 하다가 너무 낮게 가져가니까 경제도 데워지고 주가도 많이 올랐어요. 이미 그때도. 그래서 기준금리를 올리기 시작했거든요. 근데 여기서 잠깐 퀴즈. 금리를 딱 올리니까 주가가 고점이었을까요? 아니면 좀 몇 번 올린 다음에 고점이었을까요? 몇 번 올린 다음에요. 정답입니다. 그리고 막상 금리를 올리네 만에 할 때가 주가가 더 안 좋았어요. 금리를 올린다라는 거는 시장의 유동성이 줄어들 수 있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그래서 주식 투자자들이 싫어하는 건데 언제 올릴 거래? 얼마나 올릴 거래? 여기에 대해서 이 사람은 이 얘기하고 저 사람은 저 얘기할 때 주식시장은 더 싫어해요. 그런데 희한하게 금리를 한 번 올릴 때까지도 주가가 그냥 지지부진했거든요. 그런데 금리를 2번 올리고 3번 올릴 때까지 주가가 정말로 치솟아요. 막상 올리니까 그래 경제도 뭐 괜찮은 것 같고 기업들도 이 정도 금리 올리는 거에는 이겨낼 수 있을 것 같고 이런 식으로 하면서 그 불확실성이 반영됐다라고 하면서
하면서 이제 주가는 오르게 된 거죠. 그래서 저는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금리 인상이 좋지는 않죠. 그런데 금리를 한 번 올릴 때 그러면 금리를 올리기만 하면 주가가 바로 곤두박질 치는 거냐라고 하면 그렇지는 않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고요. 오히려 이전보다 금리가 높아지기 시작할 때는 조금 경계를 하셔야지 될 것 같습니다. 미국이 금리가 4.5에서 지금 3번 내려서 3.75거든요. 이건 몇 번이라고 꼭 집어서 이야기할 수는 없지만 이번에도 2-3번 올릴 때까지는 주식은 오히려 괜찮지 않을까. 그리고 이전 수준의 기준금리가 다다르는 수준까지 올라갔을 때는 진짜로 그때는 주가가 더 올라갈 것 같아 보여도 좀 걱정을 해야겠어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실적 발표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실적 발표를 두고 이게 과연 계속 올라갈 거냐 떨어질 거냐 이런 얘기가 엄청 많았거든요. 근데 실적이 좋았어요. 2분기 매출이 171조 원, 영업이익이 89조 원. 그러니까 2분기만 놓고 보면 엔비디아를 제치고 세계 1위로 맞습니다. 정말 돈을 쓸어 담았는데 우리가 기대를 너무 크게 한 건가요? 오히려 주가는 떨어졌습니다. 두 가지가 다 있는 것 같아요. 이게 혹시 세 자릿수, 그러니까 89조 4천억 원을 벌었는데 혹시 세 자릿수가 나오지 않을까라는 기대들을 선반영한 것도 있었던 것 같고요. 사실은 이게 1년 전 대비하면 6배가 늘어난 그럼요. 거거든요. 2023년 연간에 한 6조 정도밖에 못 벌었는데 거기에도 한 15배가 한 분기에 벌은 거기 때문에 엄청난 실적인데 기대감이 너무 좀 앞서 나갔다라는 측면이 있었던 것 같고 저희가 뒤에서도 많이 이야기를 하겠지만 최근에 이 AI의 수요가 계속될 수 있을까? 우리가 그동안 지금까지 엄청난 돈을 벌고 있는데 이게 계속될 수 있어라는 의구심이 사실 6월 말부터 조금 짙어지긴 했었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물리면서 사실은 세계에서 가장 많이 돈을 버는 기업이 한국에 있다고. 그러니까요. 어마어마해요. 예, 믿기 어려운 사실 뭐 선전하고 있는 기업인 것만 해도 굉장히 대단한데 가장 많이 도는 기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예, 주가가 그날도 많이 하락했고 사실 저희 찍고 있는 지금도 하락하고 있어서 제가 약간 정신이 분산되는데 요즘 주가 흐름은 사실 좋지만은 않습니다. 아, 투자를 많이 하셨습니까? 투자도 투자인데 사실은 단기간에 굉장히 급격하게 지수가 올랐잖아요.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 그리고 새로 최근에 좀 투자를 시작하신 분들도 있어서 관심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래서 이럴 때는 되게 의견도 잘 내야 되고 말도 되게 잘해야지 되는데 어떻게 할까 뭐 그런 개인적인 고민이 굉장히 많이 되죠. 저희 영상 만드는 사람들로서는 되게 재밌는 게 주가가 미친 듯이 오를 때는요. 주식 얘기하거나 경제 얘기하는 영상들 조회수가 엄청 많이 나옵니다. 근데 6월, 7월 주가가 좀 안 좋잖아요. 네. 예, 경제 얘기하는 영상이 그때만큼 조회수가 잘 안 나와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도 반영이 되더라고요. 반대로 돼야지 좋은 건데. 오히려 저는 개인 입장에서는 대비를 그렇게 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 마음이 그렇게 안 움직이나 봐요. 그러니까 내 주식이 떨어졌는데 그 주식 얘기하는 영상이 꼴도 보기 싫은 그런 마음이지 않을까. 저는 오히려 장이 막 올라가고 위험이 되게 적어 보일 때는 딴죽을 건달까요? 이것도 좀 안 좋고 저것도 좀 안 좋고 우리가 저도 좋게 봅니다만 이러이러한 것은 좀 경계를 해야 된다. 저는 오히려 반대로 조금 의견을 드리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주가가 올라갈 때는 그 당시에 업황 삼성전자만 해도 이익이 되게 좋았어요. 이익이 되게 좋을 것 같아요. 이렇게 좋은 이야기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그런가 보다라고 할 텐데 사실은 가격이 올라가기만 하는 그런 것은 없거든요. 제 아무리 다이아몬드라고 할지라도. 정말 지구에 없죠. 네, 맞습니다. 그래서 올라갈 때는 오히려 기분이 좋으니까 오히려 조금 더 좀 이상한 거 없나? 라고 보시는 게 더 좋고 내려갔을 때는 사람들이 또 기다렸다는 듯이 뭐 이것도 안 좋고 저것도 안 좋고 막 얘기를 해요. 맞아요. 근데 오히려 반대로 하셔야지 돈을 지키는 데는 훨씬 더 좋은 선택입니다. 근데 한석준 아나운서님 이야기하신 것처럼 계좌도 안 줘 빨간색인데 굳이 내가 이걸까지 보고 있어야 되나 라는 생각이 드실 만도 하네요. 박사님 얘기하신 것처럼 약간의 안 좋은 요인들 짚어주는 영상들 있잖아요. 그러면 대부분 댓글이나 이런 내용들이 초치는 소리 하지 말라라는 식으로 많이 달립니다. 근데 여러 가지 상황에 대해서 미리 알고 분석하고 대비하는 마음이 있어야 되는데 그걸 싸잡아서 초치는 소리라고만 말하면 조금 위험하지 않나요? 근데 마음적으로는 무슨 말인지 너무 알 것 같고요. 너무 이해하죠. 네, 너무 네. 이해가 되는 것 같고. 저도 얼마나 미워했는데요. 근데 사실은 뭐 펀더멘탈 분석 이런 것도 중요한데 최근처럼 시장이 급등할 때는 저희 뭐 여러 가지 요즘은 HTS가 되게 잘 되어 있어서 몇 개만 눌러도 뭐 거래량이 너무 과열되진 않았는가 평소에 오르는 속도가 있는데 이것을 너무 뚫고 시장이 단기 과열되지 않았을까 그러한 거를 체크하는 지표들이 되게 많거든요. 근데 그럴 때 단기적으로 시장이 과열됐을 때는 되게 작은 재료에도 사실은 무너질 수가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뭐 초치는 이야기라고 들으실 수도 있겠지만
모르겠지만 특히 심리가 과열됐을 때는 오히려 거기 누구 좀 안 좋은 소리 하는 것 같던데 라고 하는 걸 오히려 좀 찾아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걸 찾아보고 대비를 해라. 예, 최근처럼 오히려 지수가 하락했을 때는 이럴 때는 오히려 제가 뭐라고 했습니까? 더 빠질 겁니다. 라고 하시는 분의 이야기도 좋지만 왜 사람들이 더 이상은 내려가지 않을 거라고 하는지 그런 것들 찾아보시는 게 저는 오히려 개인적으로는 좀 수익을 지키는 방법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지금 너무 정확한 포인트를 얘기하시는데 진짜 그 주가 전망에 대해서 전문가들도 완전 다른 얘기를 하잖아요. 반대 얘기를 할 때도 있고. 그러면 저희 같은 일반인들은 헷갈리거든요. 그걸 보고 있으면은 어디 좀 들어가서 둘이 좀 합의 좀 하고 알려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어요. 근데 저는 시장이 그래서 굴곡이 생기는 것 같아요. 그래요? 그러니까 모두 똑같은 생각을 한다면 아주 짧게 올라가고 더 이상 살 사람 있으면 그냥 급락하고 시장이 끝나겠죠. 그런데 우리가 공방전이랄까요? 주고받고 하면서 상승도 만들어내고 하락도 만들어내지만 오히려 뭐 요때쯤이면 지지선이 우리가 뭐 주가가 지지될 거야 이런 이야기를 할 때 말씀하신 대로 상승한다는 사람도 있고 하락한다는 사람도 있기 때문에 어떤 선에서는 지지가 되기도 하는 거거든요. 아니 문제는 그럴 때마다 항상 개미들만 돈을 잃어버리는 것 같아서 그런 게 좀 안타까운 거죠. 그나저나 삼성전자 89조 4천억 얘기를 하셨는데 그 숫자는 진짜 어마어마하네요. 대한민국 1년 국가 예산이 한 600 몇십 조 정도 되잖아요. 그런데 한 회사가 1년도 아니고 3개월 동안에 거의 90조를 번 거예요. 그 진짜 어마어마합니다. 근데 지금은 사실 그 병목이 생겨버린 거잖아요. 그러니까 공급량이 너무 적은데 수요가 많아지는 병목이 생긴. 근데 지금 하이닉스도 팹을 새로 만들고 있고 삼성도 만들고 있고 둘 다 그 다음 것도 지금 계획을 발표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러면 공급량이 좀 늘면서 가격은 좀 내려갈 텐데 그러면 매출액은 당연히 올라가겠지만 순이익도 올라갈까요? 순이익은 올라가겠고요. 왜냐하면 이거는 속도인 것 같아요. P 곱하기 Q 해서 이제 기업의 매출이 산정이 되고 거기서 비용을 뺀 것이 이제 이익인 건데 공급이 늘어서 가격이 내려가는 속도보다 사실은 손님들이 필요로 하는 공급, 그러니까 출하량이 더 많으면 이익도 더 늘어날 수 있는 거죠. 그러길 기대하고 있는 거죠. 예, 우리는. 그러길 기대하고 있는 그러니까 거고. Q가 올라는 가겠지만 P가 완만하게 떨어져서 더 큰 이익을 벌 수도 있을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고 최근에 뭐 D램이 되었건 HBM이 되었건 가격이 너무 단기간에 급등했기 때문에 공급이 조금만 풀리면 가격이 굉장히 많이 하락하면서 그 이익조차 그렇게 많이 안 늘 수도 있어라고 이야기를 하시는 분들도 있죠. 이게 근데 특히 실리콘밸리에서 나오는 이야기들은 사실은 그렇게 우리 시장처럼 그렇게 차갑지는 않거든요. 우리 이제 시작도 안 했다. 에이전트 AI도 가야지 되고 피지컬 AI도 가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많은 양이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주가적인 관점에서 이익이 더디 느는 것만 해도 사실 타격을 받을 수는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지금 그런 국면이라고 생각하고 그런데 지금 놀라운 이익이 그냥 3일 천하로 끝날 것이냐 저는 그러지 않기를 희망하고 예상합니다. 그러니까 주가는 왔다 갔다 할 수 있겠지만 산업 자체는 더 커질 것이다. 예, 그렇게 저는 생각해요. 지난주가 정말 긴 투자자분들이 아마 많으셨을 것 같아요. 그런데 저 사람은 여기 나와서 주가의 크고 작은 파도라고 하지만 쓰나미거든요. 맞아요. 그렇게 맞았어요. 세게 맞았어요. 예, 쓰나미 고점 되면 30% 이렇게 하락을 했기 때문에 이 크고 작은 파도도 우리가 그렇게 만만치는 않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네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자꾸 산업은 괜찮을 것 같은데 주가는 파도가 있다라고 이야기를 드리는 게 어쩌라는 거야 라고 들으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올라갈 때는 산업만 굉장히 믿고 갔거든요. 근데 주가의 작은 파도는 사실 산업도 만들어내고요. 그 기업의 이익이 만들어내기도 하고 저 멀리 미국의 금리가 뭐 올라갈 거래더라 내려갈 거래더라 한국에서 신용대출을 잘 해줄 거래더라 안 해줄 거라더라 호르무즈가 다 막힌다더라 아니라더라 이런 굉장히 다양한 것들이 옆에서 펀치를 엄청 날리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봐야 되는 게 굉장히 피곤하게 느껴지실 것 같은데 다 봐야지 돈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런 정보들을 당연히 알아야 되는데 우리는 그것까지 다 챙길 수 없으니까 이거를 선행지표처럼 우리 대신 먼저 다 보고 먼저 움직이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게 외국인 투자자거든요. 이 개미들 입장에서 그런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외국인 투자가 엄청 많이 팔았어요. 6, 7월만 봐도. 네. 이건 안 좋은 사인인 건가요? 저는 만약에 주식이라는 게 개인도 사고 기관도 사고 외국인도 사고 그러면 훨씬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파는 이유가 저는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는 반도체 이 삼성전자의 이익이랄지 앞으로의 전망에 대해서 굉장히 환호하지만 외국인은 거기에 대해서 동의를 하지 않고 주식을 매도했다라고 한다면 저희는
우리가 너무 했나? 개인들만 파티하다가 우리만 털리는 건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월가에서도 반도체 특히 여기에 대해서는 시각들이 최근에는 왔다 갔다 하는데 그렇게 나쁘지만은 않거든요. 그리고 저는 만약에 같이 쭉 사다가 U7월에 갑자기 던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너무 낙관했던 걸까? 아니 모건 스탠리에서 어떤 뭐 반도체 의견을 조정하자라는 보고서도 냈던데 그런 것들이 영향이 있을까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지만 연초부터 계속해서 파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꼭 외국인이 우리가 모르는 뭔가를 알고 미리 움직였다라고 보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라는 생각이고 연초 주가 지수가 4,000이었어요. 그리고 저희가 9,300 갔다 지금 이제 7,300까지 다시 온 건데 제가 외국인 투자자라고 한다면 상반기 내내 너무 속이 쓰렸을 것 같거든요. 자기들 비중에 걸려서 팔기는 파는데 주가 지수가 2배로 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만 해도 주가가 몇 배로 갔는데 계속 자기는 더 많이 벌 수 있었던 주식을 계속해서 팔았어야지 되는 거니까 네. 저는 그 기간에는 오히려 아니야 나는 이거는 아닌 것 같아 라고 팔았다기보다는 이거 어떻게 우리 주식 비중 이거 한도 이거 룰을 어떻게 바꿀 수 없나 나 그러면 내 펀드에서 더 많이 수익을 올릴 수 있을 텐데 라고 저는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생각해서 선진국 지수 가입하라고 하는 압박도 있나요? 가입하라는 압박이라기보다는 이번에 저희 MSCI 선진지수가 좀 또다시 뒤로 밀렸거든요.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선진지수에 편입되면 그런 것들, 기계적인 매도랄까요? 삼성전자 하이닉스를 외국인이 좋게 봄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정 비중에 걸려서 팔아야 되는 그런 웃긴 현상인 거잖아요. 맞아요. 이런 것들은 좀 많이 완화될 것 같은데 그건 사실은 우리의 마음이 아니고 그냥 결정하는 MSCI라는 회사의 마음이기 때문에 아직은 우리한테 아니라는 대답을 줬네요. 그러니까요. 그 MSCI 지수, 그 지수 때문인지 왜 환거래 24시간을 허용했지 않습니까? 맞아요. 영향은 어떻게 되고 있나요? 뭐 환율이 오르고 내리는 것보다는 사실은 그러면 변동성이 너무 커지지 않을까? 그리고 이게 우리 국내에서 그야말로 24시간이니까 잘 대응할 수 있을까라고 했는데 사실은 원달러 환율이 그 제도 이후에 방향성 자체에는 크게 영향을 받고 있진 않아요. 그냥 고만고만 하더라고요. 예, 그만 하고 외국인들이 이제 계속 팔고 한편에서는 무역 수지 흑자가 굉장히 많이 쌓여 있어서 이렇게 팽팽하게 지금 그냥 환율은 움직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1,550원, 60원까지 가서 오히려 좀 저희가 걱정을 하다가 1,500원대 초반으로 내려와서 조금 이제 진정이 되나 외환 시장의 최근 분위기는 그렇습니다. 우리나라 주가 변동성에 대해서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그 왜 사이드카하고 서킷 브레이크라고 확 오르거나 확 떨어질 때 잠깐 멈추는 거 있잖아요. 예. 이게 저는 아주 드물게 나오는 현상이라고 기억을 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올해요. 우리나라가 사이드카가 총 33번이 나왔어요. 매수에서 16번, 매도에서 17번. 서킷 브레이커는 6번이나 생겼고요. 한 해 동안도 아니죠. 6개월 동안. 이렇게 많이 나왔는데 저는 그래서 갑자기 드는 생각이 이제는 이런 변동성이 그냥 일상이 된 건가? 앞으로도 계속 이럴 건가? 그럼 안 되는데. 너무 희한한 현상이죠. 너무 이상한 현상이고요. 근데 저는 그래서 궁금한 게 이것이 우리나라만 그래요? 유독 그래요. 비슷한 사이즈의 다른 나라들은요? 안 그래요. 그러니까 뭐 이런 이야기는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ETF에 되게 많은 돈이 쏠리고 레버리지 ETF들도 있고 그리고 ETF도 예를 들어서 뭐 반도체 ETF, HBM ETF 제가 그냥 이름을 막 만들게요. AI ETF 요 세 개가 있다라고 치면은 대충 비슷한 종목 들어갔을 것 같잖아요. 사람들이 비슷하게 살고 비슷하게 팔고 그래서 이 ETF로 거래가 되게 손쉽게 되고 비슷한 종목들을 사면서 되게 작은 재료에도 그 급등락이 되게 많이 나오게 되는 경우들이 종종 있기는 합니다. 이런 것들이 많이 영향을 주고 있어서 팬데믹 이후에 글로벌 증시의 변동성이 좀 커졌다라고 하는 그런 걱정이나 뭐 현상들은 있는데 최근에 한국처럼 이렇게 급등하게 하루는 급등하고 하루는 급락하고 그런 현상들은 사실은 미국 증시가 굉장히 역사가 오래됐는데 거기서도 사실은 흔치 않아요. 게다가 제가 조금 더 희한하게 보는 것은 보통 고점을 찍고 내려올 때 급등락이 많아요. 막 하락하다가 또 아니라더라 이러면서 올랐다가 이렇게 내려올 때도 보면 일자로 안 내려오고 왔다 갔다 이렇게 맞아요. 하면서 내려오기 때문에 이미 약세장이 진입을 해서 사람들이 패닉에 빠졌을 때 급등락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한국은 최근에 며칠 빼고요. 9,300까지 올라가면서도 급등락이 많았어요. 그러니까요. 그래서 이게 좀 너무 과열된 것이 아닌가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죠.
저도 좀 걱정이 되고요. 그러니까 이거에 대해서 그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또 범인이 아니냐 뭐 이런 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 다 상장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도 하는데 이미 시장에 오른 걸 폐지하는 건 너무 어려운 일이지 않습니까? 가능한가요? 어렵기도 하고요. 만약에 아나운서님 특정 종목 레버리지 ETF 들고 계신데 그거 없어질 수도 있다라고 하면 어떻게 하실 거예요? 팔아야죠. 그래서 이거는 없애는 게 더 나쁜 선택이 됩니다. 이미. 없애기도 어렵고요. 없애서도 안 되고요. 그런데 단일 종목 레버리지 ETF가 나온 타이밍에 저도 좀 아쉬움은 있는 것 같아요. 이미 과열되어 있는 상태였는데 그 레버리지가 출시되면서 오히려 사람들이 더 좀 손쉽게 그 변동성에 올라타게 되는 사후적으로 변동성을 키우고자 그런 상품을 내놓은 것은 아니라고 저는 생각합니다만 오히려 좀 그렇지 않았을까? 결과적으로. 예, 라는 생각이 들죠. 아쉬움이 좀 있어요. 아까 이제 PER 얘기도 하셨는데 참 한국 증시는 그게 아쉽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의 기업들을 다른 나라가 좀 더 좀 싸게 평가하는 것 같아서 좀 더 높게 봐주면 고마울 텐데 참 이 조정이 안 되고 있어요. 이거 언제까지 이럴까요? 아니 우리가 뭘 어떻게 더 해야 우리나라의 PER이 다른 나라랑 비슷하게 맞아갈까요? 저는 이게 기업의 가버넌스라고 하죠. 배당을 어떻게 하고 지배구조를 어떻게 가져가는 거를 개선해야 될 거다라고 이야기하시는 분도 있고 또 우리가 제도적으로 뭔가 뭐 개선해야 된다. 배당을 줘서 주주들이 되게 이 기업은 주주의 친화적이야. 그런 거를 정책을 강화해야 된다. 되게 여러 가지를 이야기하시는데 저는 오늘은 기업의 이익의 지속성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아까 배추의 예도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뭐 흔히 생각하시면 이렇습니다. 저희가 볼 때는 삼성전자 하이닉스 돈을 엄청 많이 벌었고 계속 잘 벌기를 전망하고 희망하죠. 그런데 아직 저평가되었다라는 이야기는 사실은 냉정하게 봤을 때는 외국인들은 지금 좋고 내년에도 좋을 수도 있고 내후년까지도 좋을 수도 있지. 근데 이 기업의 주식을 내가 되게 오랫동안 보유하고 싶을 만큼 기업의 이익이 지속된 경우가 그렇게 많지는 않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좀 저평가되고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고 그래서 저는 오히려 이 얘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지금 삼성전자 하이닉스건 마이크론도 마찬가지입니다. HBM이 구하기가 어렵고 되게 소수의 종목이 시장을 과점하고 있는 구조이기 때문에 우리한테 장기 계약을 하자고 하고 가격이 어느 수준 이하로 내려간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그냥 이 가격에 다 사줄게. 그 대신 우리에게 물량을 줘라고 해서 슈퍼을이죠. 그래서 이 이익의 연속성이라는 것이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더 공고하게 지속될 수 있는 상황이에요. 그런데 그것은 지금 우리에게 나타나고 있는 이제 막 그런 변화가 시작된 거고 예전에는 이익이 되게 좋았다라고 하더라도 내년에 언제 그랬냐는 식으로 이익이 급감한 경우가 있었기 때문에 이 변화가 시작되고 있는 것은 분명히 긍정적. 그런데 외국인이 우리 시장 전체에 대해서 반도체도 계속 잘 벌 거고 조선도 잘 벌 거고 철강, 화학 이거 할 것 없이 다 한국은 그래도 이 정도 이익은 꾸준히 늘어라고 하는 이런 변화가 있어야 되고 그런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라는 이야기를 좀 드리고 싶어요. 뭐 지배 구조나 정책이나 이런 것보다 더 근본적인 문제가 있다라고 보시는 거고. 문제라기보다는 우리 한국의 주요 산업들이 가진 피곤함이랄까요? 제가 최근에 좀 재미있는 계산을 한번 해봤어요. 예를 들어서 한국의 시가총액 1위부터 10위까지 있으면 종목이 있고요. 그 종목이 해당하는 업종이 있을 거잖아요. 근데 뭔가 느낌상 한국은 너무 많이 변하는 것 같은 거예요. 삼성전자 1위만 그냥 되게 오래 하지 엎치락 뒤치락을 너무 많이 하는 것 같단 말이죠. 아니 삼성전자가 늘 1위 아닌가요? 시가총액은 그런데요. 업종지수로 따지면. 업종지수. 예, 업종지수로 따지면. 그래서 원래 시장이 그런가 미국도 그런가라고 계산을 해봤더니 한국은 하나의 업종이 2년 동안 1위를 한 적이 한 번밖에 없어요. 무슨 얘기냐면 한 해는 철강 1위 했다가 그 다음에는 바이오 했다가 그 다음에는 뭐 했다가 이게 계속 바뀌어요. 우리나라만큼 이렇게 산업이 다양한 나라가 잘 없는 거 아닌가요?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만약에 다른 나라 같으면은 단일 종목이 가장 많은 시가총액 비중을 차지했던 게 핀란드 노키아거든요. 근데 핀란드에 다른 기업이 뭐가 있죠? 사실 저도 몰라요. 이름은 모르지만 IT 기업이 많이 있죠. 예, 근데 우리가 딱 떠오르는 기업은 사실은 글로벌 챔피언이랄까요? 그런 기업은 노키아 정도밖에 없는 거죠. 노키아랑 산타클로스밖에 예, 없죠. 껌도 있고요. 근데 한국은 삼성전자 있죠, 하이닉스 있죠, 현대자. 우리가 그냥 만약에 여행 가서 외국 사람이랑 이야기를 하라고 한다고 치면은 이제는 선크림까지 이야기를 하게 맞아요. 생겼어요.
없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마다 조금 선전할 수 있는 종목이 있어서 그렇게 막 엎치락 뒤치락이 심했던 것도 맞고요. 또 한편에서는 하나의 산업이 쭉 이익을 막 3년에서 5년 이렇게 쫙쫙쫙 뻗어줬어야 되는데 경기에 너무 민감하다 보니 그리고 경쟁이 너무 치열한 그런 업종에서 힘들게 선전을 하고 있다 보니 올해 막 힘내서 일하면 내년에 조금 힘을 잃고 주가적인 관점에서는 힘이 없어. 다음 이제 이렇게 하면서 한국이 되게 투자의 난도가 엄청 높죠. 그래서 한국만큼 주식 투자를 오래 하신 분들이면 아마 더 이렇게 공감하실 것 같은데 전 산업을 알아야 투자할 수 있는 시장이 한국 시장이거든요. 그래서 되게 여러모로 연구 대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맞네요. 진짜 우리는 없는 산업이 없으니 예, 없죠. 진짜 없죠. 한국 시장을 뭘 하려면 그 없는 산업이 없는 나라를 다 봐야 되는 거군요. 희한한 나라죠. 그래서 또 거듭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그래서 우리는 뭔가 업종이 팍 올라갔을 때 그거를 뒤늦게 사면 이 지속성이 지금까지는 없었다 보니 투자의 실패가 되게 많이 반복되는 경우도 오게 됐었던 것 같아요. 이게 워낙 엎치락 뒤치락 심하게 하니까요.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코노미스트 김효진 박사와의 첫 번째 시간이었습니다. 주식에 대해서 다들 걱정이 참 많으실 텐데 오늘 얘기 들으면서 어떻게 들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이 의견이 참고할 만하다고 생각하실 수도 있고 듣기 싫으셨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만 맞는 얘기니까 한번 좀 들어보고 나의 투자 전략 한번 되새겨보는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계기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김효진 박사님과의 시간 2부로 계속 이어집니다.